안녕하세요. 자, 어제 못했던 이제 합병분할 이제 마지막 1교시 더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어제 배웠던 내용은 이제 합병 쪽이었고 오늘 배운 내용은 분할 쪽인데요. 이 분할 쪽 내용은 아직 1차 시험에 계산 문제를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주로 말 문제로 이제 출제되는 파트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동네를 이제 말 문제를 잘 하려면 용어의 정의를 좀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게 볼게요. 현재 여기 B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에는 현재 4개의 사업부가 있대요. 그때 이제 이 사업부가 이 법인 바깥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이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쳐지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분할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용어를 좀 주의하셔야 될 건데 만약 X 사업부가 이제 뛰쳐나가 가지고 A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사업부가 소멸한 법인을 분할 법인이라고 불러요. 어제 했던 합병과 좀 반대죠. 어제 했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인의 순자산이 이전되어 가지고 소멸하는 법인을 뭐라 불렀다? 피합병법이라고 불렀고 상대적으로 이제 순자산을 이제 받아와서 계속 존속하는 법인을 뭐라고? 합병법인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합병법인은 소멸하는 법인이야, 존속하는 법인이야? 존속하는 법인이지만 분할에서의 분할법인은 소멸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법 학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내렸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될 것이고 이번에 이제 X 사업부가 이제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되었을 때 그 A 법인을 우리는 분할 신설법인이라고 해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Y 사업부도 있는데 이번에 Y 사업부도 뛰쳐나와가지고 다른 을법인하고 합쳐졌다. 그래서 이제 을법인의 이제 새로운 사업부로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Y 사업부가 사업부가 뛰쳐나왔으니까 B 법인 입장에서는 분할이 맞겠지만 이 1법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합병인 거예요.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했던 합병법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제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회사의 순자산이 우리 회사에 합쳐지는 것이 합병이잖아요. 그래서 B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분할이지만 여기 1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합병의 컨셉인 것이죠. 그래서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분할 합병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위에처럼 X사업부가 뛰쳐나가서 다른 법인과 합쳐지지 않는 분할을 우리는 단순 분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는 것을 분할 합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그때 이제 이 을법인은 이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Z 사업부가 이제 뛰쳐나가지고 외부의 병법인하고 합쳐지는데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K 법인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K 법인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분할 신설 법인이겠고 여기 병법인은 이제 합병의 컨셉이니까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인데 이제 얘가 소멸했으니까 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다 이렇게 하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에 흡수되었으니까 흡수 분할 합병이지만 밑에는 K하고 K의 Z와 병이 합쳐졌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신설 분할 합병이라고 하는데 뭐 흡수 분할이냐 신설 분할이냐까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는 것은 분할 합병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을하고 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순자산이 이제 합쳐지는 것이니까 이제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분할 법인의 4개의 사업부 중에 3개의 사업부가 뛰쳐나갔죠. 그러면 갑사업부는 남아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B 법인은 다 소멸이에요? 일부 소멸이에요? 일부 소멸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B법인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B법인 분할법인이 존속한다라고 해서 존속 분할 혹은 이제 불완전 분할이라고 표현해요. 상대적으로 만약 이 법인의 사업부가 3개밖에 없었고 3개가 전부 다 뛰쳐나갔다면 B법인은 아무런 사업부도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완전히 B법인은 100% 소멸을 한 것이겠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는 완전 분할 혹은 소멸 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용어들이 꽤 많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분할의 유형이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법할 때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B법인의 X사업부가 뛰쳐나와가지고 A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 단순분할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A법인은 이렇게 사업부를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게 되겠죠. 마치 합병해서 합병 대가 발행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이 B법인이 그렇게 받은 A 주식을 지가 가지고 있을 거냐, 자신의 주주에게 줄 거냐 이것인데 어제 우리 이제 합병에서 보시면 피합병법인은 합병 대가인 주식을 받아서 지가 먹어요, 주주들에게 줘요. 주주들에게 주죠.
똑같이 이제 B 법인의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주는 것이겠고, 그럼 B 법인의 주주는 그 A 주식 받은 것만큼 B 주식을 이제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B 주주는 B 주식 반납하고 A 주식 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것이다? A 주주가 이제 되는 것이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가 뛰쳐나가 가지고 A 법인이 설립이 되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데 그 주식을 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이제 B 주주들에게 안 나눠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도 쪼개졌지만 주주도 쪼개졌다는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은 우리는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B 회사 주주가 A 주식을 받지 않아 가지고 A 주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B 주주는 여전히 B 주주인 거예요. 주주의 구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주의 구성은 바뀌지 않고 사업법만 바뀌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물적 분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이러한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이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배웠던 합병과 동일한 과세 체계예요. 어제 배웠던 합병이라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B 법인이 있었는데 B 법인의 순자산이 다른 법인에 합쳐졌고 그렇게 되어서 B 법인이 소멸했죠. 그때 우리는 소멸하는 B 법인의 그 소멸한 자산의 미실현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 뭐 양도 차익이니 매수 차익이니와 같은 규정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컨셉이라는 거예요. B 법인의 사업부, 합병은 B 법인이 100% 소멸하는 거지만 분할은 B 법인의 일부 사업부가 소멸하는 것이겠죠. 그때 일부 사업부가 소멸하든 전체 법인이 소멸하든 소멸의 개념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했던 합병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B 법인에서의 소멸한 X 사업부의 순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우리는 이제 과세해야 되겠고, 그렇게 과세하기 위해서 합병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물적 분할이 있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X 사업부가 소멸해서 B 법인이 소멸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멸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 X 사업부 소멸한 자에 뭘가 대체된 것이다? A 주식이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B 법인 입장에서는 실물 자산을 주고 뭘 받아온 것이다? 주식을 받아온 것이죠. 완전히 합병 인적 분할하고 다른 거예요. 합병 인적 분할은 실물 자산이 소멸하고 끝. 근데 여기 물적 분할은 실물 자산이 소멸하고 상대방 법인에 뭘 받아온 것이다? 주식을 받아서 우리가 통상 이제 현금으로 출자할 때는 현금 출자할 때는 현금 주고 주식 받아오고 현물 출자는 건물 주고 주식 받아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업부 주고 주식 받아왔으니까 세법의 관점은 이러한 물적 분할은 현물 출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물 출자.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제 이러한 이 현물 출자를 이제 세법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일종의 교환거래처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실물 자산을 주고 뭘 받아온 것이다? 주식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실물 자산 주고 주식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실물 자산과 주식을 교환한 교환거래의 관점이고, 우리 예전에 얘기했듯이 항상 이러한 교환거래는 무슨 관점으로 이해한다? 처분의 관점으로 이해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A 주식으로 대체되면서 이 X 사업부를 처분하고 현금 받은 게 아닌 주식으로 받은 교환거래인 것이고 일종의 이제 실질 처분인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할 건, 우리는 이제 이 동네에서 B 법인이 중요한데 이때 이 B 법인에게는 이 사업부 처분이익을 과세해요. 사업부 처분이익. 이때의 처분이익은 진짜 처분인 것이다. 진짜 처분. 하지만 어제 배웠던 이 B 법인, 우리 이제 피합병 법인이거나 지금 같은 분할 법인이겠죠. 이때 이 B 법인에게는 우리가 분할 양도 차익을 과세할 건데, 그때 양도니까 그건 또 선생님 처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 그 처분은 진짜 처분이에요? 아니면 이 사업부 미실현이익을 과세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처분으로 본 거예요? 후자의 컨셉인 것이다. 얘는 진실한 처분인 것이고 우리는 얘는 과세를 위한 처분인 것처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용어의 정의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서요. 먼저 인적 분할의 과세책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적 분할은 뭐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합병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멸하는 B법인에게는 분할 양도 차익, 그리고 이제 분할 신설법인은 합병법인의 개념이니까 분할 매수 차익, 그리고 이제 얘는 주식 받았으니까 분할 시 의지배당,
그리고 A 주주는 원래 이제 분할할 당시에는 특별히 받는 게 없지만 나중에 이제 A 법인이 주식 발행함에 따른 주발초 분할 차익, 어제는 합병 차익이었었죠. 자본 전입에서 무상주를 받으면 무상주 이지배당이 발생해서 어제 했던 합병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합병 파트에서 나올 것이지 인적 분할 파트에서 나올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인적 분할은 합병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거구나.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만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어제 합병할 때도 보시면 비적격이 있었고 적격이 있었죠. 그때 적격이 되게 되면 아까 했던 그 과세에 있어 가지고 이연을 해줄 것이고, 그때 그 이연의 요건 4가지 종류 있었잖아요. 분할에도 똑같이 그러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적격 이기한 요건이 분할일 때하고 합병일 때하고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아주 약간의 차이가 말 문제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첫 번째가 이제 사업 목적의 이제 분할인데, 어제 했던 사업 목적의 합병은 내국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B법인, A법인 다 내국법인일 뿐만 아니라 B나 A가 몇 년 이상 했어야 돼? 몇 년? 1년 이상 사업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얘를 만약에 단순 분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X 사업부가 뛰쳐나와가지고 A 법인이 설립되었죠. 그때 A 법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설립된 거예요. 1년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이제 1년 이상이란 요건은 필요 없고, 여기 소멸하는 B 법인 있죠. 이 소멸하는 B 법인이 반드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사업을 했어야 된다. 합병일 때는 합병법인이든 비합병법인이든 둘 다 1년 이상 했었어야 되지만, 분할일 때는 분할 신설법인은 1년 이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겠고, 대신에 이제 분할법인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사업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다만 가론의 내용도 중요한데, 아까 제가 이제 분할의 종류에는 단순 분할이 있고 분할 합병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분할 합병일 때 거기 왼쪽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분할 합병일 때 B법인의 사업부는 뛰쳐나가니까, 일부 사업부가 뛰쳐나가니까 B법인 입장에서는 분할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입장에서 본다면 분할이에요, 합병이에요? 합병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할합병일 때는 분할과 합병이라는 관점이 동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법인에게는 분할의 관점으로 5년 이상이 필요하지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있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합병의 관점으로 보아 1년 이상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의 관점이 아니라 합병의 관점인 것이다. 그다음 이제 밑에 있는 나머지 세부적인 요건들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 않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분의 연속성인데, 어제 우리 이제 그 합병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이 돼야 된다 했죠. 근데 왜 그렇게 100%가 아닌 80% 했어요? 합병 같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있었을 때 반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하면 합병 매수 청구가 들어가지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이제 분할 중에 아까 얘기했던 단순 분할이 있죠.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청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합병할 때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B 법인의 주주예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 A 법인 맡으니 기업 가치가 100원밖에 안 돼. 1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합병 교부 비율, 주식 교부 비율을 할 때는 상대방 A 법인의 가치를 200원 정도로 산정해서 합병 주식 비율을 준다는 것이겠죠. 내가 봤을 때는 100원밖에 안 되는데 200원이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그만큼 피합병 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적게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 평가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병은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고,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다 보니 다른 법인의 기업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주가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타 법인의 기업 가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 손해 볼 여지가 없다면 분할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겠지. 그런 식의 관점이기 때문에 현금을 안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할 매수 청구로 현금 줄 리가 없을 것이니까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주식으로만 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단순 분할이 아닌 분할 합병 같은 경우에는 타법인하고 합쳐지는 것이죠. 그럼 타법인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주식의 이제 교부 비율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식 교부 비율이.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 기업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어 가지고 분할 매수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 그렇게 되면 현금 유출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80%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주식의 배정 요건에서 우리가 이제 단순 분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때 지분율에 따라서 그냥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많이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지분율에 따라 주면. 근데 이제 간로 안에 있는 분할 합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가치 산정에 따라서 반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합병 매수 청구, 분할 매수 청구 때문에 현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어제 배웠던 합병의 관점은 지배주주가 반대하라 하지 마라. 반대하지 마라. 지배주주가 반대하지 않게 되면 지배주주가 받은 주식수는 전체 교부 주식의 자신의 지분율 이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러한 분할 합병일 때는 합병일 때와 똑같은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개념, 이것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분할 합병일 때는 꼭 합병의 요건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다. 분할 합병일 때는 합병의 요건. 그때 이제 사업 목적이 분할일 때는 분할 법인은 무조건 5년이에요. 단순 분할이든 분할 합병이든 분할 법인은 5년이지만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1년 합병의 요건. 또한 분할 합병일 때는 100%가 아니라 80% 이상, 그리고 분할 합병일 때는 지배주주에 대한 배정률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건들은요, 어제 배웠던 합병과 똑같으니까 특별히 더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적 분할은 요건 외우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물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 자, 물적 분할은 이제 과수체계를 공부할 건데, 물적 분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B 법인의 X 사업부가 뛰쳐나가서 A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그 이제 대가로 X 사업부 받은 대가로 A 법인이 신설되면서 여기 이제 A 주식을 주고, 그때 분할 대가인 주식을 분할 법인인 B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B 법인 입장에서는 X 사업부가 소멸한 거예요. X 사업부와 A 주식의 교환 거래인 거예요. 교환 거래지 소멸 거래가 아닌 거예요. 교환 거래지 소멸 거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교환 거래를 항상 세법은 무슨 관점으로 바라본다? 처분인 것이고, 따라서 B법인은 사업부 처분이인 거예요. 마치 현금 받고 처분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현금이 아닌 주식 받고 처분한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또한 이 B법인은 이번에 소멸할 거다 안 할 거다? 소멸할 수가 없겠지. X 사업부가 없어졌지만 그것이 뭘로 바뀌어졌으니까 A 주식으로 바뀌어진 것이니까 B법인은 소멸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왼쪽에 있는 A법인에게 과세 문제가 없다. 그때 과세 문제가 없다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첫 번째 관점은 여기 적힌 대로 우리는 이제 물적 분할은 뭘로 바라본다고? 현물 출자로.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현금 출자할 때 출자를 받은 법인은 순자산 증가했지만 입금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A법인은 출자 받은 것이다. 현금 출자나 현물 출자는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본거래의 관점으로 과세할 게 없다로 이해하셔도 좋겠고, 또 하나의 관점은 합병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어쨌든 합병할 때 A법인, B법인의 과세 문제는 왜 발생했냐면, 이번에 이제 B법인의 X사업부가 소멸하고 그 소멸하는 자산에 미실현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과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과세하기 위해서 얘한테 양도 차익, 얘한테 매수 차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어제 우리 이제 B법인의 미실현 이익이었는데 왜 A법인에게 어제 과세했어? 그때 어제 했던 사례에서는 B법인의 미실현 이익이 5,000원이지만 양도 차익으로 얼마밖에 과세가 안 됐어요? 3,000원밖에 과세가 안 되었고, 그럼 남은 2,000원은 A법인에 과세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B가 뭘로 바뀐 거예요? A로. B가 어디에 합쳐진 것이다? A에 합쳐진 것이니까 B가 A로 바뀐 거 아니냐의 관점이어서 A에게 과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B가 소멸했다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따라서 B가 A로 바뀌었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인적 분할과 합병은 B가 A로 바뀌었다의 관점이 기본 내재된 관점이라면,
물적 분할은 B는 B다인 거예요. B가 A로 바뀐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B 사업부에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있으면 전부 다 B에게 과세가 돼야 되는 것이다. A에게 과세할 수 없어요. 어제 했던 합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B가 소멸해서 A로 바뀌었죠. 이제 B가 소멸했기 때문에 B에게 다 과세하지 못한 금액은 어쩔 수 없이 A에게 넘겨서 과세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B가 소멸의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에게 과세 못한 건 나중에 B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B에게 과세 못한 걸 넘겨서 A에게 과세한다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A법인은 출자 받은 놈이니까 출자로 인한 순자산 증가는 100% 자본거래다의 관점 하나랑, 두 번째는 B가 A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B에게 과세 못한 걸 A에게 과세할 수 있다의 개념이 없다.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B주주는 역시 과세 문제가 없겠죠. 어제 배웠던 합병하고 인적분할 같은 경우에는 B주주가 B주식 반납하면서 A주식이라는 대가를 받는 거래가 있으니까 뭔가 얘한테 과세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지만, 물적 분할은 B주주는 뭐 아무리 받고 없어지는 게 없어요. B주식 그대로 가지고 있지 B주식이 A주식으로 바뀌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과세할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물적 분할은 이제 얘만 이제 확실히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얘의 과세 문제를 볼 건데, 이번에 분할법인에 해당하는 B법인의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사업부 중에 X사업부의 BS. 어제 했던 B법인은 이게 이제 전부 다 B법인이지만, 지금 하는 B법인은 전체 B법인의 숫자가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 사업부, X사업부의 숫자만인 거예요. 그때 이제 X사업부의 이제 자산부채 자본 시가가 어제 했던 그 사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B법인에서 X사업부를 A법인이 넘길 때 넘어가는 X사업부의 장부가액은 5,000원이고 시가는 이제 10,000원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A법인이 그렇게 이제 사업부 받은 대가로, 출자 받은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겠죠. 그때 어제 했던 이제 이 A 주식의 시가는 이 순자산 넘어온 거하고 시가가 같은 걸로 했어, 다른 걸로 했어? 다른 걸로 했죠. 시가는 10,000원인데 8,000원인 경우에는 매수 차익, 12,000원인 경우에는 매수 차손 했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시가가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A법인이 신설된 놈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존재했던 놈이에요. 기존에 존재했던 놈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받은 거 10,000원이지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상대방에게 주식을 얼마나 발행할 거냐는 것은 이 A법인의 기업 가치를 얼마로 산정할 거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주식을 적게 줄 거고,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 주식을 상대적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때 이제 기업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받은 것만큼 준 거냐 덜 준 거냐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는 이 물적 분할은요, 무조건 이 사업부로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부의 시가가 10,000원이면 A법인의 시가가 얼마? 기업 가치가 10,000원일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이 사업부로 설립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A법인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있다면 주식의 시가는 기업의 가치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B법인이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 X사업부의 시가와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요게 이제 합병과의 차이점이에요. 합병은 다른 법인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다른 법인의 기업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식의 배정률이 2대1이 될 수도 있고 3대1이 될 수도 있고 4대1이 될 수 있어 가지고 배정 비율이 시가와 다르게 됨으로써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개념이 존재하고, 이제 받은 거랑 준 거랑 다를 수가 있겠지만, 물적 분할은 준 걸로 설립을 했고 설립한 놈의 주식을 받았으면 이 준 것의 가치만큼 받은 것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좀 차이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B법인에게 이제 어떻게 과세 문제가 있을 거냐인데요. 요 동네는 이제 제가 이제 2차 시험 때문에 세무정까지 이제 서브노트에 넣었지만 부분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1차 시험에 아직 계산 문제 안 나왔으니까 세무정 문제 안 거니까 여러분들은 세법상 분계만 신경 쓰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세법상 분계만 한번 해보면, 자, B법인 같은 경우에는 A 주식을 받고 X사업부가 소멸했죠.
그때 그 A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에 관한 개념이고, 기억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우리 예전에 교환 거래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뭘로 하래? 교환 거래할 때 자산의 취득가액은 뭘로 하래? 준 것의 시가, 받은 것의 시가. 받은 것의 시가로 하라 했죠. 여러분이 예전에 듣던 수법 내용하고 좀 달라?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받은 것의 시가로 하고 부가세는 준 것의 시가로 하고,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받은 것의 시가로 한다. 받은 것의 시가.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것은 이때 받은 것의 시가가 10,000원인데 이 받은 것의 시가는 뭐하고 일치할 거예요? 준 것의 시가하고 일치할 거예요. 일반적인 교환 거래는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항상 준 것의 시가만큼 받은 것의 시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 것의 시가로 신설된 법인의 기업 가치가 정해지고 기업 가치만큼 주식의 시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시가로 이제 할 것인데, 그때 그 시가는 바로 준 요놈의 시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지는 이제 X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이제 5,000원 이어가지고 사업부 처분이익이 5,000원 발생하겠죠. 만약 이제 부기 세법과 동일하게 처리했다면 세무조사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어제 했던 합병도 그렇고 지금 하는 물적 분할도 그렇고 기업들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뭔가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좀 잘해봐야지가 기본 컨셉이잖아요. 근데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안 했다면 이러한 과세 문제가 있어 없어? 없겠죠. 지금도 보시면 이 자산의 미실현이익이 얼마 있어요? 5,000원 있죠. 여전히 사업을 했다면 물적 분할 안 하고 계속 사업을 했다면 이 5,000원은 미실현이익이어서 과세가 안 되었을 것인데 이번에 이게 물적 분할함에 따라 그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5,000원이 사업부 자산 팔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처분이익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 사업부 처분이익도 본질은 이 사업부 자산의 뭐였던 것이다? 미실현이익이었던 거야. 사업부 처분이익도 본질은 뭐다? 사업부 자산의 미실현이익이었던 거예요. 괜히 물적 분할했더니 과세가 안 될 사업부의 미실현이익이 과세가 된다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물적 분할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지. 세법은 자 이때도 너네 적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연을 해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이제 비적격이었고 이제 적격은 이제 볼 건데, 그때 적격은 이제 과세 이연인데, 그때 그 과세 이연한 방법이 어제 두 종류의 컨셉이 있었어요. 어제 배웠던 합병을 기억해 보면, 자, 어제 배웠던 합병, 우리가 이제 B법인하고 B주주 있죠. B법인하고 B주주는 어떤 식으로 과세 이연을 했냐면, B법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 대가를 받았는데 실제 가치만큼을 대가로 산정하지 않고 소멸하는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산정을 했고, 그다음 이제 B주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합병으로 받은 대가를 실제 시가로 하지 않고 교부금 없으면 소멸하는 순자산의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 혹은 이제 교부금이 있으면 뭐 투기 중이 작은 거에서 이렇게 B법인하고 B주주는 받은 대가를 확 줄이는 방식을 택했어요. 상대적으로 A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방식을 선택했다? 자산 조정 계정이라는 새로운 계정을 설정하는 방식을 했죠. B법인 B주주와 A법인 사이에 좀 컨셉이 달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B법인 피합병법인, B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죠. 이때 B법인은 A법인으로 바뀌고 B주주는 A주주로 바뀌어가지고 B쪽 애들은 소멸하는 놈이야. 소멸하는 놈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손금 산입했다가 나중에 입금 산입하는 손금 산입, 입금 산입하는 이연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하는 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B법인 B주들은 그냥 받은 대가를 확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A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놈이죠. 계속 존속하는 놈이다 보니까 그때는 자산조정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손금산입 자산조정계정 마이너스 했다가 나중에 입금산입 유보하는 방식으로 이연을 했던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본다면 여기 이놈 B법인 물적 분할에서의 B법인은 소멸하는 놈이에요? 계속 존속하는 놈이에요? B법인은 계속 기업이다. 계속 기업. B법인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제가 합병 인적 분할의 B하고 물적 분할의 B는 100% 반대예요. 합병이나 인적 분할의 B법인은 소멸하는 놈이었고 얘는 소멸이에요?
아니었잖아요. 합병인의 인적 분할은 B가 A로 바뀌었다의 관점이지만 물적 분할은 B는 B다의 관점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B는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놈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병에서 배웠던 A법인적 컨셉인 거예요. A법인적 컨셉. 이어가지고 얘는 계속 존재하는 기업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얘한테 이연한 걸, 나중에 A한테 과세해요. 지금 얘한테 이연한 걸 나중에 B한테 과세해요. B한테 과세하는 건 나중에 B에게 과세하는 게 물적 분할. B한테 과세하지 않은 걸 나중에 A에게 과세하는 게 합병인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때 이 받은 대가를 줄이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새로운 계정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설정하는데 여기 있는 이 처분이익을 없애면서 어제 우리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차익이었죠. A법인 매수 차익, 그 매수 차익 원래는 과세해야 되지만 그 매수 차익 없으면서 뭐를 잡았어? 자산 조정 계정을 잡았는데 여기는 자산 조정 계정 대신에 압축 기장 충당금. 우리 이제 예전에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 기장 충당금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 기장 충당금은 뭐냐면 우리 회사에 입금이 있는데 이 입금을 당장에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표현했고 비감가상각자산이라면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A 주식 들어오면서 발생한 처분이다 보니 A 주식은 비감가상각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상각충당금의 표현 대신에 압축기장충당금의 표현을 썼고 부계는 그걸 잡을 리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했다가 나중에 이제 입금산입 유보 그 미실현 이익이 실제로 실현될 때 나중에 입금산입 유보로 이제 실제 실현될 때 과세하는 것이다.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때 1차 시험은 이거 계산 문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계산 문제 나오지 않을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분할법인의 적격시 분할법인인 B법인의 적격시에는 과세 이연을 하는 방식이 뭐다? 압축기장 충당금의 설정이다 라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저쪽 A법인 해볼 건데 역시 A법인의 이제 북분계는 중요하지 않고 세법 분계만. 먼저 비적격일 때요. 이 A법인이 받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해야 돼요. 왜 시가로 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이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제 자산 취득가액, 부채 취득가액 시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발행했고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10,000원이니까 자본인 것이겠고 통상북도 각계 처리할 거니까 세무가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적격일 때예요. 적격. 참고로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보면 우리 A법인은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고 이 A법인에게는 과세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번에 사업부 순자산 들어온 것만큼 출자 받은 것으로 보아 전부 다 주식 발행하면 자본이 되는 것이지 뭐 매수 차익 이런 거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과세 문제가 없는 게 두 가지 이유로 이해하라 했죠. 첫 번째는 A법인이 출자를 받은 자본거래의 관점이다. 이 순자산의 증가는 자본거래의 관점이다. 하나. 또한 이 B법인 자산의 미실현 이익은 나중에 B에게 과세하는 것이지 지금 B에게 과세하거나 비적격이라면 지금 과세하거나 적격이라면 압축했다가 나중에 B에게 입금 산입해서 나중에 B에게 과세하는 것이지 A에게 과세할 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법인에는 과세할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A법인에는 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손익은 없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할 거냐 장부가로 할 거냐 중요한 거예요. 자, 비적격이면 당연히 시가라는 건 이해하시겠고 이제 문제는 적격일 때요. 적격일 때는 시가로 해야 될까 장부가로 해야 될까? 여기 중요해요. 적격일 때에 시가로 해야 될까 장부가로 해야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이 장부가냐 시가냐가 가지는 의미를 살짝 소개를 하면 우리가 취득가액이 시가란 얘기는 이 자산을 나중에 시가에 팔더라도 과세할 게 없다는 뜻이고 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을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가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을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이 B법인 사업부의 자산의 미실현 이익이 5,000원 있는데 그 5,000원을 우리 누구한테 다 과세할 거예요? 지금 B에게 과세하거나 나중에 B에게 과세할 거잖아요. 그 5,000원을 A에게는 과세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B의 이익을 어떻게 A에게 과세하냐는 거죠.
합병이나 인적 분할은 B가 A로 바뀌었기 때문에 B의 미실현 이익을 A에게 과세할게 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물적 분할은 B가 A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B는 B이기 때문에 B의 이익을 A에게 넘겨서 과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법인은 그 승계받은 자산을 나중에 시가에 처분하더라도 처분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지. 나중에 시가에 처분하더라도 처분이익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시가에 12,000에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없으려면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12,000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 12,000원.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중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 미실현 이익 5,000을 누구에게 과세할 거냐를 잘 보세요. 요 미실현 이익 5,000을 누구에게 과세할 거냐? 우린 전부 다 B에게 과세할 것이기 때문에 A에게 과세하지 않으려면 그 실물 자산이 나중에 12,000에 팔더라도 처분이익은 0이 돼줘야 되겠다. 처분이익이 0 되려면 반드시 취득가액은 시가에는 얼마? 12,000이 돼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서브노트 274쪽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물적 분할에서는 요 동네가 좀 중요해요. 자, 물적 분할에서는 우리 이제 항상 합병과 분할에서는 과세되는 손익이 얼마냐 하나하고 취득가액이 얼마냐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인데, 아까 우리 이제 손익 자체는 전부 다 얘기한테 과세한다는 건 이제 했고, 이제는 취득가액 쪽 얘기할 거예요. 자, 취득가액 쪽. 물적 분할한 A법인은 사업부 실물 자산을 가질 것이고, 그 사업부 실물 자산의 취득가액은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무조건 뭘로만 해야 돼? 시가로만 해야 돼요. 왜 시가로만 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 자산 시가에 처분하더라도 처분이익을 A에게 과세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우리는 그 미실현 이익을 전부 다 누구한테 과세할 거니까? B한테 과세할 거니까 A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전부 다 시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A 주식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받은 A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일종의 무슨 거래예요? 현물 출자이고 교환거래적 견세비고, 교환거래일 때는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뭘로 하래? 받은 것의 시가로 하라 했죠. 그럼 이건 이제 받은 게 A 주식인데, 그때 그 A 주식의 시가는 물적 분할에서 그 A 주식의 시가는 A 주식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거야? 아니면 준 X사업부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X사업부. 얘가 10,000원짜리면 요 놈의 시가가 10,000원. 요 놈이 20,000원이면 요 놈도 20,000원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환거래일 때는 받은 것의 시가이지만 이 물적 분할일 때는 받은 것의 시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준 것의 시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일치해요. 항상 물적 분할은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일치해. 근데 그때 받은 것의 시가가 독립적으로 받은 것의 시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준 것의 시가가 10,000원이면 받은 것의 시가도 10,000원. 준 것의 시가가 20,000원이면 받은 것의 시가도 20,000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준 것의 시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문제 때문에 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이제 현물 출자도 이제 해볼게요. 현물 출자. 우리 이제 물적 분할이나 현물 출자는 이제 똑같은 컨셉인데, 이러한 현물 출자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B법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A법인에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번에 이 A법인이 B법인의 토지의 출자로 처음으로 설립이 된 거래. 토지의 출자로 처음으로 설립된 것이면 토지의 시가가 10,000원이면 이번에 A법인의 기업가치는 얼마? 10,000원이고 발행한 주식 가치도 얼마? 10,000원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현물 출자 중에서도 이제 신설법인의 현물 출자는 위에 있는 물적 분할은 이제 똑같은 개념이어 가지고 준 것의 시가적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A법인이 기존에 존재했던 기업이야. 기존에 존재했던 기업인데 이번에 B법인이 토지를 출자해서 설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토지의 가치가 이 기존 법인의 기업 가치와 같아? 아니겠죠. 기업 가치가 이미 있었고, 이번에 토지 출자한 건 1억이고 원래 기업 가치는 100억이에요. 그래서 100억이었는데 1억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101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주식의 가치는 반드시 1억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만약 이제 얘가
이 회사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했느냐 낮게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몇 주를 받을지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받은 주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하고 합쳐지는 개념인 경우에는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 있다. 어제 했던 합병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합병 같은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었는데 합병 대가로 준 게 얼마? 8,000원, 12,000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존재했던 놈하고 합쳐지면서 주식을 발행하면 반드시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일치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존 법인에 대한 현물 숫자는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뭘로 가야 돼? 받은 것의 시가로 가야 되는 것이다. 항상 교환 거래는 뭘로 가야 돼? 받은 것의 시가로 가야 돼요. 받은 것의 시가로 해서 얘나 다 받은 것의 시가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위에 건 받은 것의 시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뭘로 하고 있다? 준 것의 시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 준 것의 시가가 받은 것의 시가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요놈은 준 것의 시가와 받은 것의 시가가 다를 수 있는 케이스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는 받은 것의 시가를 한다라고 별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적격일 때. 자, 적격일 때 이제 B 법인이 받은 A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를 할 거냐와 관련해서 A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까 우리 이제 10,000원이었지만 그 10,000원에 대해서 10,000원 받음에 따라 처분이익이 5,000 생겼는데 우린 그 처분이익 5,000을 줄이기 위해서 처분이익 5,000을 없애면서 뭘 잡았어요? 압축기장 충당금을 잡았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압축기장 충당금을 어제 배웠던 자산의 자산 조정 계정처럼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본다면 10,000원이었지만 5,000원 까서 최종적인 숫자는 얼마? 5,000원이어서 선생님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제 배웠던 자산 조정 계정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장부가액, 최종 금액은 그 자산 조정 계정을 뺀 금액으로 해서 취득가액이 장부가액이다라고 표현하지만 물적 분할에서는 이 압축기장 충당금을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닌 별도의 계정으로 A 주식 계정 따로 있고 압축기장 충당금 계정 따로 있는 별도의 계정으로 간주해요. 자,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옛날과 이제 지금이 좀 컨셉이 달라졌어요. 자, 세법의 관점은 이랬다. 옛날에는 이것을 주식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봐서 장부가액 5,000원이다 라고 이제 법문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바뀐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이해하려면 해당 자산이 10% 소멸하면 그 차감적 평가 계정도 몇 프로? 10% 소멸하고 본 자산이 20% 소멸하면 차감적 평가 계정도 몇 프로? 20% 소멸하면 그 완벽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압축기장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A 주식이 20% 소멸했다고 해서 압축기장 충당금이 20% 소멸할 거냐? 아니야. 그래서 이 주식의 소멸 비율과 이 압축기장 충당금 소멸 비율이 달라요. 달라. 왜 다른 거냐를 이제 살짝 소개를 할 건데 뒤에 나올 내용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서브노트 272쪽에 있는 내용이다. 자, 이거 잠깐 그림을 설명하면 자, 여기 이제 물적 분할한 B 법인이 있고 그 B 법인은 여기 X 사업부가 뒤쳐가서 A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그럼 A 법인은 이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겠죠. 실물 자산, 뭐 토지, 건물, 기기 같은 거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B 법인은 이제 여기 A 주식을 받아서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우리 압축기장 충당금 5,000원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이 당초 X사업부의 미실현이익이 5,000원이었죠. 그 미실현이익 5,000원이 아직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다가 진정 실현이 되면 과세할게라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실현되는 것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처분이잖아요. 처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때 세법은 그 미실현이익이 실현되는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만약 이번에 이제 B법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A 주식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시가인 10,000원에 팔아버려. 시가인 10,000원에 팔아버리면 결국 10,000원의 현금이 들어오니까 사업부 실물자산을 팔고 10,000원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실현 100% 실현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도 실현이지만
이 B법인이 A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는 A법인 있죠. 이 A법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실물자산 있죠. 실물자산의 시가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부채까지 다 고려해서 그거를 다 돈 받고 팔아버려. 그래서 얘가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실물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 실물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이 돈이 여기 들어오겠죠. 10,000원에 처분했다 10,000원이 여기 들어오겠지. 그때 세법 입장은 그 10,000원은 A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 B법인이 A법인에 뭘 가지고 있다? 주식을 가지고 있죠. 만약 A 주식을 100%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면 요 A법인에게서 발생한 처분이익을 전부 다 누가 먹는 거예요? B법인이 먹는 거죠. 그래서 세법 입장은 요 A법인이 실물자산을 처분해서 실현이익이 A법인에게 기속되었을 때 그 A법인에게 기속된 이익이 결과적으로 다 얘 거 아니니 얘가 주식 100%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그거 이제는 그 과세 이연해 줄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실물 자산이 최종적으로 처분되었다면 얘한테 이연해 줬던 압축기장 충당물 전액 입금 산입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기장 충당금이 입금에 산입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요 A 주식을 처분해도 입금에 산입하고 A 주식을 처분해도 입금에 산입하고 요거 A법인이 실물 자산을 처분해도 입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만약 이번에 이 B법인이 A 주식은 하나도 처분하지 않고 여기가 50% 처분을 했대요. 그럼 이 압축기장 충당금은 얼마만큼 환입돼야 돼? 50%만큼 얘한테 입금 산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축기장 충당금이 소멸하게 되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압축기장 충당금은 이 주식의 차감적 계정이 아니다의 컨셉인 거예요. 별도의 계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컨셉이어서 법은 적격이더라도 시가로 한다. 그때 이 시가는 요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시가. 그래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 말문제 주의하세요. 말문제. 합병에서의 자산조정 계정은 완벽한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어가지고 그 자산조정 계정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의 개념이지만 물적 분할에서 압축기장 충당금은 주식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안 뺀 이 원래 숫자를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압축기장 충당금의 이제 환입 사유는 여기 있는 B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분할 신설법인인 A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의 실물 자산을 처분하거나 전부 다 똑같이 압축기장 충당금이 이제 추인 입금으로 과세가 돼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차감적 평가 계정을 볼 수가 없다의 컨셉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물적 분할의 내용이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물적 분할일 때 그리고 현물 출자일 때의 취득가액은 아주 단순 무식하게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어떻게? 다시가. 싸그리 다시가. 물적 분할 현물 출자는 항상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전부 다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전부 다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로 기억하시면 뭐 단순 무식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기억할게. 우리가 이제 어제 합병에서 배웠던 거, 합병일 때 이제 또 보시면 A법인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여기 B 주주가 이제 A 주식 가지고 있죠. 그때 실물 자산 가지고 있을 때 비적격일 때는 뭐 당연히 시가일 거예요. 고민할 여지가 없는데 적격일 때는 시가로 하래, 장부가액으로 하래. 장부가액. 그때 왜 장부가액이 될 거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산 조정 계정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 그 자산 조정 계정은 뭐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가에서 자산 조정 계정 빼면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장부가액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취득가액을. 여기는 자산 조정 계정을 차감하기 때문에 장부가액. 그다음에 여기 B 주주가 가지고 있는 A 주식은 어제 이러한 산식으로 이제 구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되시겠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서브노트 어디다 한번 가보시냐면 113쪽 한번 가보세요. 서브노트 113쪽. 그걸 펴보시면 우리 옛날에 이제 자산 취득각 파트에서 이 합병 분할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넘어왔던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금방 했던 요 내용들이 다시 똑같이 적혀 있다. 우리 옛날에 안 하고 넘어왔던 거 아시겠죠? 그래서 뭐 그 동네에서 안 배웠지만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풀지 않았던 개론의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 개론 기준으로 5장이었죠. 5절에 보시면 이제 요 내용들 예전에 안 배웠던 거 제가 표시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라고 했던 거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다. 뭐 알아서 할 거예요. 되시죠? 중요해요. 요 내용 취득가에. 자, 이제는 다시 서브노트 270쪽으로 돌아가시고 아까 살짝 소개했던 압축 기장 충당금의 한입. 자, 계산까지는 됐다. 1차 시험에 아직 계산 문제 안 나왔으니까 계산까지는 됐고 뭐만 기억하시면 돼? 환입의 사유만 기억하시면 돼요. 환입의 사유. 물적 분할 시 설정했던 압축 기장 충당금은 언제 환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상식은 주식에 대한 설정이니까 주식을 처분하는 거. 이건 당연 상식인데 우리 현재 세법 입장은 그것은 본질이 X사업부 자산의 미실현이익이니까 이 A법인에 넘어간 X사업부가 A법인에서 외부에 팔린다면 그만큼 A법인이 이익을 얻게 되고 A법인을 B법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A법인이 얻은 이익도 누가 먹은 것이다? B법인이 먹은 것이다. 이 관점으로 그것도 이제 환입을 한다는 거. 다만 그때 우리 이제 실물 자산 중에 전체 자산 아니고 그 실물 자산 중에 감가상각 자산, 토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여기 A법인에 넘어간 X사업부의 자산 중에는 재고자산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이 사업부의 미실현 이익은 재고자산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뭐 재고자산도 미실현이 있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 재고자산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얘가 뭐 이렇게 재고자산 샀다 팔았다 할 때마다 여기에서 추인하라고 알려주면 번거롭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사업부 실물자산의 미실현 이익은 주로 감가자산이나 토지나 주식과 같은 이런 자산에서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주로 재고자산 같은 거에서 발생한 건 아니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법인이 X사업부 중에 이러한 실물자산을 처분할 때 한해서만 여기에 주인시켜줘라, 압축기장 충당을 환입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들이 주된 미실현 이익의 이런 것들이 주된 미실현 이익의 원천일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과세연의 중단인데요. 과세연의 중단. 어제 우리 이제 합병할 때도 보시면 과세연 중단이라는 거 있었듯이 물적 분할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과세연 중단이기 위한 사유가 1, 2, 3 있었죠. 합병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이러한 요건들을 2년이나 3년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압축기장 충당금 이연시했던 것 전부 다 입금 산입해야 되는 것이다. 계산 문제 안 나올 거고 말 문제만 나올 거니까 뭐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물적 분할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할 건데 2월 결성금 쪽 얘기예요. 결성금 쪽 얘기. 나머지는 다 됐어요. 자, 요 동네도 역시 1차 시험 말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배워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말 문제로는 여러 번 출제되었던 내용이다. 꼭 좀 잘 봐주시고 자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A법인이 나오고 B법인이 합병해서 A법인이 돼요. 그때 이제 이 기업들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냐 짱구를 굴려요. 그때 짱구를 굴렸더니 이번에 여기 삼성전자 A법인이고 B법인 쓰레기전자예요. 이 삼성전자는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나.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세금을 줄이고 싶고 이번에 쓰레기전자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을 아주 헐값에 합병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전자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손실이 어마어마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B법인이 이제 뭘로 바뀌었다? A법인으로 바뀌었으니까 B법인의 결손금도 A법인의 결손금 아니냐? 그러면 이제 새로운 A법인, 새로운 삼성전자 안에는 기존 삼성전자 가던 사업도 있고 기존 쓰레기전자 가던 사업도 있겠지.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이 있으면 과거 쓰레기전자의 결손금을 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합병법인의 2월 결손금을 승계해가지고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네,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이 이제 만든 규정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B법인의 결손금이 A법인에게 넘어가서 A법인의 소득에서 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합병일 때는 꼭 적격 합병해야 되지, 비적격 합병이면 안 되는 것이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합병 중에 비적격 합병은 컨셉을 어떻게 했대? B법인의 순자산을 A법인에게 처분했다로 보는 거죠. B법인의 순자산을 어떻게 A법인에게 처분했다의 관점으로 보니까 B가 그냥 A에게 판 자산의 매매 거래인 것이지 B가 A로 바뀐 것으로 보지는 않게 하겠다. 하지만 적격이라면 B가 A와 합쳐져서 이제 B가 A로 바뀐 거 아니겠느냐의 관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격이라면 B의 결손금도 이제 누구의 결손금? A의 결손금이 될 수 있도록 해줄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합병 말고 인적 분할이 있잖아요. 인적 분할이 뭐가 똑같은 거예요? 합병과 똑같은 것이겠고, 그때 적격 인적 분할이어도 B의 결손금이 A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는 꼭 그 인적 분할이 소멸 분할이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이제 분할에는 소멸 분할과 존속 분할이 있다 했지. 소멸 분할은 뭐였었냐면 아까 했던 사례에서 B법인의 사업부가 3개가 있었는데, 아까 그림 가보세요. 3개가 있었는데 3개 다 뛰쳐나가 가지고 B법인이 최종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소멸 분할이었고, 사례에 있는 건 불완전 분할이었죠. 존속 분할. B법인의 사업부가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죠. 4개 중에 3개만 뛰쳐나가 가지고 마지막 1개의 사업부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B법인이 최종적으로 소멸해 안 해? 안 소멸하죠. 그런 것은 우리는 존속 분할, 불완전 분할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기억하시죠? 그때 존속 분할이라면 B법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B법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B의 결손금을 A에게 넘긴다 이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소멸 분할이라면 B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니까 B의 결손금도 A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 관점.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건 꼭 적격이어야만 되는 거, 적격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일 때에는 인적이어야 되고 소멸 분할이어야 돼요. 물적 분할은 안 된다. 왜 물적 분할은 안 될까?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물적 분할은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B가 A로 바뀐다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죠. 물적 분할은 B는 B다예요. B는 B다가 물적이에요. 인적 분할이어야만 B가 A로 바뀐다의 개념이 있는 것이다.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B법인이 소멸한 놈이 아닌 것이죠. B법인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A법인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B의 결손금이 A로 넘어간다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적격 합병, 적격 인적 분할이어 가지고 결손금이 이제 승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A법인의 이후 소득에서 이제 빼겠지. 뺄 때 2월 결손 공제로만 가능하지. 자산 수중이 채무 현재액의 보전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중요해.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법인세 할 때 많이 배웠었죠. 과거의 손실, 과거의 결손을 지금의 소득에서 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제 2월 결손 공제. 2월 결손 공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이제 각사 소득에다가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 빼면 과표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자산 수중이익 채무 현재 같이 아주 이제 망가진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과거의 손실하고 상계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현재 합병으로 승계한 결손금은 2월 결손 공제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합병으로 승계한 결손금은 2월 결손 공제 방식으로만 차감하도록 하고 있지 보전 방식으로는 차감하고 있지 않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 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2월 결손 공제는 원칙적으로 시점에 제한,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자산 수중이익 등의 보전 방식은 시점에 제한도 없고 금액에 제한도 없어가지고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이제 보전 방식이 더 유리한데 요 동네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요 동네만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보전 방식이 유리한 컨셉이 아닌 거예요. 왜? 합병으로 승계한 거 보전 방식을 못 빼니까. 2월 결손 공제 방식을 빼니까. 그다음. 그럼 이렇게 이제 2월 결손 공제 방식만 가능하다면 시점에 제한, 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이겠죠. 그때 시점에 제한 23년도 기준으로 몇 년 이내 거? 10년 이내. 그래서 이제 그러한 10년, 15년에 이제 시점에 제한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월결손 공제면 되니까. 우리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승계 사업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 있는 이제 숫자 보시면 이제 이 A법인이 합병한 후에 기존 사업에서의 소득이 800원 있고 이번에 이제 승계한 B법인에서의 사업에서도 이익이 발생해서 올해 700원 벌었대. 기존에서 800원, 승계 사업에서 700원 해서 올해 총 1,500원을 벌었고 적격 합병 등이어서 B법인의 결성금 승계했으니까 이제 여기 빼야 되겠죠. 뺄 때 우리는 반드시 조세피를 방지하려면 아까 했던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쓰레기전자 결승금을 가지고 조세피하는 걸 방지하려면 정부 입장은 야 미안한데 삼성 쓰레기하고의 합병이 적격이라고 할지라도 쓰레기의 결승금 가지고 와서 기존의 쓰레기전자 가든 사업에서만 뺄 수 있지 기존 삼성전자의 사업부 이익에서 못 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만 합병으로 세금을 줄이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록 우리 회사가 결승금 1,000원을 승계하긴 했지만 각사소득 1,500원에서 1,000원을 다 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뺄 수가 있는 것이다? B 사업에서의 소득인 700원에서만 뺄 수가 있는 것이어서 최종적인 과표는 800.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과세가 돼줘야 된다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래? 삼성이 쓰레기전자를 합병해가지고 쓰레기전자 결승금 써먹기가 힘들겠네? 그러니까 다시 삼성이 머리를 쓴 거예요. 현재 A법인은 삼성 이익기업, B법인은 쓰레기 적자기업. 흑자기업과 적자기업이 합병하면 주로 이름을 흑자기업 써요? 적자기업 써요? 흑자기업을 쓰겠지. 삼성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쓰레기전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전자를 합병법인을 하고 삼성전자를 피합병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쓰레기전자가 합병법인이 되었으니까 이 쓰레기의 결승금은 원래부터 B법인의 결승금인 거예요. 아까는 B의 결승금을 A가 가지고 온다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합병법인이 B법인이면 적자법인을 합병법인을 하면 처음부터 합병법인에게 존재했던 결승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으로 가지고 온다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회사 옛날에 있던 결승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원래부터 있던 결승금이니까 올해 발생한 전체 소득에서 다 빼줘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뭐가 되는 것이다? 조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방지하기 위해서 합병법인에게 원래부터 있던 2월 결승금은 승계한 사업에서는 못 뺀다. 현재 B법인이 승계한 사업이 뭐예요? A 사업이겠죠. A 사업에서 못 빼고 어디에서만 뺄 수 있다는 거예요? B 사업에서만 뺄 수 있으니까 이때도 700원만 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피합병법인 소멸법인의 결승금이라면 적격 1대만 승계해서 승계한 사업에서만 뺄 수 있고 밑에는 원래 있던 합병법인의 결승금이라면 승계는 필요가 없이 뺄 수 있기는 뺄 수 있대 어디에서 못 뺀다? 승계 사업에서는 못 뺀다. 말 문제 잘 나와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성을 통한 조세 피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런 규정이 없다면 항상 흑자기업은 흑자기업하고 합병하려고 할까? 적자기업하고 합병하려고 할까? 적자기업하고만 합병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세금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승계된 결승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월 결승공제만 되고 2월 결승공제만 되니까 시점의 제한과 금액의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때 그 금액의 제한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면 소득의 각사소득의 80%인데 그때 그 각사소득이 뭐냐? 만약에 피합병법인의 결승금을 승계했다면 승계한 소득의 80% 혹은 중소기업이라면 100%가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합병법인의 원래부터 있던 결승금이라면 그때는 합병법인 전체 소득에서 승계한 사업소득 빼니까 기존 사업의 소득이겠죠. 기존 사업소득의 몇 프로? 80%. 승계한 결승금이라면 승계 소득의 80%고 기존 결승금이라면 기존 소득의 80%를 한도로 해야 되는 것이다. 는 당연한 상식. 그다음 이제는 이제 과세현 중단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회사가 이제 X1년도에 이제 4월 달에 합병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적격인지 아닌지는 어제 얘기했듯이 언제 기준으로 판정한다? 1차로는 요 합병 등기일 날 앞쪽 3개 요건 충족해야 되고
또한 금년도 말 기준으로 뒤쪽 3개 주식 50% 초과 보유, 사업 계속, 고용 승계를 요때까지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요때까지는 이제 그 3개의 요건이 충족되어 가지고 적격이었대요. 적격이었으니까 이제는 피합병법인의 결승을 승계하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X2년도에 승계한 결승금 300원 중에 우리는 승계 사업소득에서 이제 100원을 공제를 했다는 거예요. 승계 사업소득이 1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승계한 결승금은 300이나 됐지만 300당 못 빼고 승계 사업소득의 소득에서만 100원을 뺐대요. 자, 그랬는데 X3년도에 아까 했던 그 3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과세현 중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적격이었지만 사후적으로 뭘로 바뀐 것이다? 비적격으로 바뀐 거죠. 그럼 비적격으로 바뀌었으니까 결손금 승계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손금 승계에서 써먹어 버렸잖아요. 그럼 요거 취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취소. 그때 취소를 소급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작년에는 100원을 뺐던 게 작년 기준, 작년 당시에는 적법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의 컨셉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소득 줄였던 것을 올해 소득을 늘려야 되겠고 올해 소득 늘리는 위해서 입금 산입액을 하라는 뜻이다. 그때 주의할 것은 입금 산입 300 해야 돼, 100 해야 돼. 100만. 승계된 결손금이라고 해서 전에 입금 산입한 거 아니다. 승계된 결손금 중에 반드시 어디에 쓴 거? 결손금 공제에 써서 소득을 줄였던 부분에 한해서만 입금 산입하는 것이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26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서브노트 260페이지 가보시면 폈어요? 제가 어제 이제 과세연 중단의 사유 설명드렸고 과세연 중단의 효과가 5가지 있는데 4, 5번은 2차 때 하는 걸로 하고 당장에는 1, 2, 3번 기억하라고 했었고 그중에 1, 2번은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3번이 금방 했던 내용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적격이어서 결손금 승계했고 각사소득에서 공제를 해버렸었는데 사후적으로 과세연 중단이 되면 전년도 과거년도에 결손금 공제했던 거 다시 입금 산입해서 공제받았던 혜택을 적격의 혜택을 누렸던 거 취소가 돼줘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서 277조. 자, 이거는 이제 왜 있는 거냐면 이것도 역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자, 삼성하고 쓰레기하고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봤더니 이제 현재 쓰레기전자가 재고자산이 가득 있는데 이 쓰레기전자의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100억이에요. 근데 시가는 1억이야. 그럼 얼마의 미실현 손실이 있어요? 99억의 미실현 손실이 있는 거 아시겠죠? 만약 쓰레기전자가 이 재고자산을 합병 전에 팔아버렸으면 99억만큼의 손실이 인식이 될 것이고 쓰레기전자의 결손금을 구성하겠지. 근데 이렇게 쓰레기전자의 결손금을 구성하게 되면 합병한 삼성전자에서 빼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제약 요소가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쓰레기전자한테 얘기하기를 야, 너네 재고자산 쓰레기지. 팔지 마. 팔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우리 적격으로 합병을 하자. 적격으로 합병을 하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 뭘로 온다? 시가로 온다, 장부가액으로 온다. 장부가액으로 오죠. 그래서 쓰레기전자에서 100억이었으면 삼성전자에서도 여전히 얼마? 100억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것을 시가인 1억에 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합병한 후에 얼마의 처분 손실이 생겨? 99억의 처분 손실이 생기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피합병법인의 미실현 손실이었는데 그게 합병한 이후에 그 자산을 팔게 되면 실현 손실로 바뀌는 것이겠고 그렇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 99억은 쓰레기전자의 결손금하고 유사하지만 쓰레기전자에게서 쓰레기전자 당시에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손금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합병한 이후에 삼성전자의 처분 손실 송금이니까 삼성전자의 모든 소득에서 뺄 수 있다면 조세 회피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 좀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이렇게 기존에 쓰레기전자의 자산을 합병한 후에 팔았는데 쓰레기전자의 자산을 합병으로 넘겨받은 다음에 팔은 다음에 이렇게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그 처분 손실은 2월 결손금하고 똑같은 것으로 볼게. 그럼 아까 우리 승계한 2월 결손금 어디에서만 뺐어요?
승계 사업소득에서만 뺐던 것처럼 여기 승계 자산의 처분 손실도 승계 사업소득에서만 빼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거예요. 이거 보면 첫 번째. 적격 합병을 한 경우에만 이 개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일 때는 의미가 없다. 왜 그럴까? 비적격 합병일 때는 자산의 취득가액 장부가액으로 가져와 시가로 가져와. 시가로 가져오죠. 비적격이면. 그러면 아까처럼 시가가 장부가액은 100억, 시가 1억이면 시가 1억에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1억에 팔더라도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적격일 때는 이 규정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고 언제만? 적격일 때만. 적격일 때만 장부가액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에 팔아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적격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든 피합병법인이든 피합병법인이라면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이든 피합병법인이든 원래 존재하고 있던 자산을 합병 후에 처분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은 합병 전에 존재했던 결성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 컨셉이어서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처분 손실이든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처분 손실이든 그러한 처분 손실은 2월 결성금하고 유사한 컨셉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뺄 수 있다? 각각의 해당 사업에서의 소득에서만. 그래서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처분 손실이라면 기존 사업소득에서만 빼고 피합병법인 자산의 처분 손실이라면 승계 사업소득에서만 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때 그 이제 처분 손실을 어떻게 이제 구할 거냐의 개념인데 요 표현이 있어요. 자, 요 표현이 이제 뭔 얘기인지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합병하는 시점에 어떤 자산의 시가가 150원이었고 장부가액은 2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자산의 미실현 손실은 얼마가 있었던 것이다? 50원이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 120원에 처분을 했어요. 합병한 이후에. 그럼 총 처분 손실이 얼마나 발생해? 80이 발생하겠죠. 이 80이 다 손금 인정받는데 제약이 돼야 될 거냐는 아니다. 우리는 합병하는 시점에 존재했던 미실현 손실만 2월 결성금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손실은 80원이지만 합병 당시에 존재했던 손실은 얼마? 50원밖에 없겠지. 그래서 80 중 얼마까지만? 50까지만.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합병 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즉 그 자산에 뭐가 있다? 미실현 손실이 있다는 거야.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가지고 미실현 손실이 있었고 그 차에 그 합병 당시의 미실현 손실까지만 우리는 제재하는 것이지 총 손실을 제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것도 마저 해보면 자, 이놈은 똑같이 미실현 손실 50이 있었는데 나중에 170이 팔아가지고 총 손실이 30밖에 없어요. 그럼 총 손실이 30밖에 없는데 당시에 미실현 손실은 50이나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실현된 손실은 30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제 30까지만 제한이 있을 것이겠고 밑에는 합병할 당시에는 미실현 손실이었어, 이익이었어? 이익이었죠. 그럼 애초에 이 규정 제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싸게 판 것은 나중에 싸게 판 건 전부 다 합병한 이후에 발생한 손실이지 합병 전의 손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실현 손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푼도 제한이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뭐 어차피 시험에 계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 안 나오고 요 문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처분 손실은 총 처분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하는 시점에 미실현 손실이 있어야 되고 그 미실현 손실 금액을 한도로만 제재가 들어간다. 그때 이제 제재하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사업소득에서만 빼고 타소득에서 못 뺀다는 걸 설명드렸었죠. 근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떤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을 했을 때 합병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자산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언젠가는 처분할 건데 그때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제재하는 것은 몇 년 이내만 합병 등기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에 발생한 것에 한해서만 주구장창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합병하고 7년 뒤에 처분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으면 그때 손실은 모든 소득에서 뺄 수 있는 거예요. 5년 이내에 처분한 손실은 5년 이내에 처분한 손실은 해당 사업소득에서만 뺄 수가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구분격리. 자, 구분격리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 조금 전까지 내용이 중요하고 지금부터의 내용은 좀 중요성이 떨어져요. 조금 전까지가 훨씬 더 중요해. 결승 쪽에. 자, 이 내용 조금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알아둘게요. 자, 뭐냐면 이제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을 했어요. 그때 새로운 A법인의 장부를 기록할 때는 기존 A 사업의 소득이 얼마인지, 기존 B 사업 소득이 얼마인지 A하고 B를 구분해서 장부를 적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결손금 공제할 때 결손금이 있으면 어디에 쓰면 공제하래? 각각의 사업에 쓰면 공제하라 했지 전체에서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격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병하면 구분격리해야 되고 그때 구분격리를 얼마 동안 해야 되냐면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있든 결손금을 승계하든 이렇게 2월 결손공제를 받으려면 2월 결손공제 받는 기간 내내 우리는 이제 A 사업소득, B 사업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내 이제 장부를 구분격리하지만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5년간 구분격리하래요. 왜 결손금이 없는데도 5년간 구분격리해야 돼?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결손금이 아닌 자산의 처분 손실도 제재를 한다 했잖아요. 그때 그 자산의 처분 손실은 몇 년간 제재예요? 5년간. 아시겠죠? 그래서 결손금이 있으면 이 결손금은 우리 이제 2월 결손 공제되니까 뭐 최대 10년, 15년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해야 되겠지만 결손금이 아닌 경우에는 처분 손실로 제재를 하는 것이고 처분 손실 제재는 5년이니까 5년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격리를 안 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구분격리 안 해도 되는 예외. 누구냐? 중소기업 간의 합병이나 동일 사업영위 법인 간의 합병.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이라면 장부 기장 능력이 뛰어나요,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그래서 A법인도 중소고 B법인도 중소인데 원래 중소인 애들이 합쳐가지고 장부 기장 잘 못할 거 아니니 A, B 따로 구분격리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기업인데 A도 백화점하고 있고 B도 백화점하고 있대. 똑같이 백화점 사업을 해서 본 소득 이게 기존 A 백화점 소득인지 기존 B 백화점 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이거나 업종이 동일하면 구분격리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제 특례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자, 이거는 이제 서브노트에 그림은 없어요. 그냥 보고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번에 이제 A, B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합병한 이후에 전체 소득이 1,500원인데 얘가 이제 구분격리 예외 대상에 해당해서 전체로만 구했지 전체 1,500 중에 A에서 번 돈이 얼마고 B에서 번 돈이 얼마인지는 이제 구분격리 안 해서 모른대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래? 그러면 이번에 적격이어가지고 B법인의 결손금이 승계되었을 때 저 승계된 놈은 B 소득에서만 뺄 수 있는데 전체 중에 B 소득이 얼마인지 구분격리 안 되었으니까 모르겠고 모르니까 그럼 저는 다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 구분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 전체 소득에서 뺄 수 있다 얘기를 한 적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구분격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전체 소득 중을 다시 A 소득과 B 소득으로 분배시켜요. 안 분시킨다. 그때 안 분하는 비율이 뭐냐면 A 법인하고 기존 A 법인하고 기존 B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기존 A 법인, B 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 그래서 A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전체의 60%였고 B 법인의 사업용 자산이 전체의 40%였다면 1,500에 60%, 1,500에 40% 이런 식으로 강제로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구분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 2월 결손금의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2월 결손 금액 제한을 두기 위해서 전체 소득을 이 비율로 분배해서 구하는 것이겠고 그렇게 만약 분배했더니 B 사업 소득이 700원 나왔다면 얼마까지만 뺄 수 있는 거예요? 700원까지만 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표는 이렇게 아까 앞에 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주의할 거 요 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하고 그때 사업용 자산가액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이제 금액이 크기로 해요. 근데 이러한 자산들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어느 시점에 자산가액 비율이냐가 중요할 것인데 그것은 합병 등기일 현재.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가액 비율로 한다.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가액 비율. 매년의 자산가액 비율이 아닌 거예요. 매년의 자산가액 비율이 아니라 최초 합병할 당시의 비율. 매년의 자산가액 비율이 아니라 합병할 당시의 비율로 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적 결성금 얘기인데 뭐 이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 다 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분할일 때도 이월 결성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면 승계 가능해요? 적격 인적 분할일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소멸 분할일 때만 가능하다. 요건 앞에서 얘기했었죠.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의 내용도 앞에서 합병할 때 배웠는데 뭐 분할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요. 이제 합병의 이월 결성금 제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인 것이다. 보시면 뭐냐면 자, 우리 회사는 적자 기업이야. 우리 회사 적자 기업. 그럼 우리 회사는 손실이 과거의 손실도 많고 미래에도 손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손해 본 것을 세금 줄이려면 이익이 나야 줄이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익이 나는 기업과 합병하는 방식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합병일 때는 그 결손금 제재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손실이 발생하도 이익 나는 기업의 소득에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이 뭐 있느냐? 사업 양수예요. 사업 양수. 현재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인의 이익 나는 사업부 있죠. 다른 법인의 이익 나는 사업부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사업 양수라고 하겠지. 그래서 돈 주고 사업부를 사왔다. 그러면 이제 새로이 사온 사업부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하겠지. 그럼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존에 존재했던 결손금 잔뜩 있었으니까 그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에서 기존 사업의 결손금을 이월 결손금제로 왕창 빼버리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결손금을 이용한 조세피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 좀 정부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만드는 규정이고 매우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야 되겠다. 밑에 세부사항까지 몰라도 좋겠고 위에까지는 취지 설명해보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주로 이때 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은 흑자사업, 적자사업, 흑자사업 우리 회사가 적자, 다른 이제 사업이 흑자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첫 번째 양수한 자산이 양도법인, 상대방 법인이 있죠. 이번에 상대방 법인의 사업부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돈 주고 사가지고 왔는데 그 양도법인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고 순자산가의 90% 이상이면서 상대방 법인과 특수일 때 그래서 일단 상대방 법인에서의 총자산 기준으로 70% 이상이고 순자산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상대방 법인의 거의 대부분의 사업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돈 주고 사오는 건 형식은 돈 주는 매매이지만 본질은 상대방 기업이 거의 다 우리 회사로 합쳐지는 합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자산 70% 이상, 순자산 90% 이상이면 이것은 본질 돈 주고 산 거래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산 합병한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하고 우리 법인 사이에 특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법인의 옛날의 이월 결손금은 이번에 새로이 양수한 사업 부분의 소득에서는 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합병의 이월 결손공제 제한과 동일한 관점으로 가겠다. 되시겠죠? 밑에 세부사항은 됐어요. 그다음 이제 세무정 사항의 승계인데 이번에 이제 A 법인하고 B 법인이 합병해서 A 법인이 됐을 때 이 B 법인에게 여러 가지 세무정 사항이 있겠죠. 뭐 대표적인 유보가 있겠지. 그럼 이제 B 법인의 유보는 언젠가는 추인돼야 될 건데 언제 추인돼야 될 거냐에 있어가지고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 B 법인의 유보는 항상 해당 자산이 뭐하는 시점? 소멸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합병 중에 비적격 합병이면 우리는 자산 매매 거래로 본다며. 그럼 B 법인이 자산 처분한 거니까 합병하는 시점에 자산이 소멸해서 추인해야 될 것이고 적격이라면 매매예요, 이동이에요. 이동인 것이니까 장부이익인 것이니까 소멸이 아닌 것이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B 법인의 유보는 A 법인의 유보가 되어가지고 A 법인에게서 나중에 그 자산 실제로 처분할 때 추인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적격일 때는 바로 추인하고 적격이면 A 법인의 유보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A 법인에서 자산 팔 때 추인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적격이어서 B 법인 유보를 A 법인 유보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유보의 승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한 세무정상의 승계는 언제만 가능하냐? 합병 인적 분할.
합병 인적 분할 같이 B가 A로 바뀐다의 개념은 가능하고 그때 적격이어야만 B가 A로 바뀐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다 승계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비적격이 합병이거나 비적격 인적 분할이면 B가 A로 바뀌었다기보다는 B가 B의 순자산 A에게 팔았다의 관점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B는 B죠. B가 A로 바뀌었다의 개념이 있어 없어? 없어. 물적 분할은 적격이라고 할지라도 B는 B이지 B가 A로 바뀌었다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B의 유보가 A의 유보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적격 합병이나 전격 인적 분할이면 상대방 법인의 유보가 넘어오지만 이외의 경우라면 상대방 법인의 유보는 넘어오지 않고 합병 분할하는 시점에 다 추인시켜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가 되겠죠? 다만 여기 예외가 있어. 예외. 태충하고 대손충당금. 태충하고 대손충당금만큼은 적격, 비적격을 가리지 않고 또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 법인에게 승계가 되게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태충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퇴직금인데 우리 회사의 직원이 B 회사 직원이 A 회사 직원으로 바뀌면 B 회사의 퇴직금이 A 회사 퇴직금을 바꿔야 될 것이고 유보도 퇴직금, 태충 관련된 유보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관점이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도 채권에 관한 것인데 B 회사의 채권이 이번에 A 회사의 채권으로 바뀌었으면 대손충당금도 넘어가야 되고 유보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직원 넘어가고 채권 넘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유보들도 적격, 비적격, 인적, 물적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 자, 요 내용인데 뭐 좀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뭐 여력 되시면 공부하시고 여력 안 되시면 제끼시고. 자, 뭐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기부금 배웠었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이후에 몇 년간 2월, 10년간 2월에서 새로운 한도 범위 내 송금 산입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면 합병법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도 초과액이라면 이제 송금 산입해야 될 건데 그때 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당년도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하죠. 그때 그 당년도의 기부금 한도는 우리 회사가 올해 벌어들인 소득의 몇 %인데 우리 회사가 올해 벌어들인 소득 안에는 원래 하는 사업의 소득도 있을 것이고 승계한 사업의 소득도 있겠지. 그때 아까 이월결성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이제는 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으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온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승계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월결성금의 이제 제한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우리 이제 피합병 법인에게 이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받을 게 있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피합병 법인이요 지방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중이래. 그렇게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중에 다른 법인하고 합병을 했으면 그 기존에 적용받던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거냐? 적격일 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던 법인이 합병 분할을 할 때 과세현 요건 충족한 경우 과세현 요건 충족했으면 그때는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발생하는 소득 혹은 세금 범위 내에서 기존 법인이 적용하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승계는 언제는 가능하다? 적격일 때는 가능하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별표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합병 분할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양도 속세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양도 속세할 때는 노랭이 기본서 교재 필요해요. 좀 들고 오세요. 10분 쉬었다 하시죠.